네,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요란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비트코인은 다시 6만 5천 달러 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멘텀이 확인이 됐고, 아쉬운 건 이더리움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직후 때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다가 다시금 급격한 반등세로 전환될 수 있을지, 비트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더리움 역시 비슷한 리듬을 보여주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 지점입니다. 밤사이 XRP 홀더분들은 아무래도 SEC 미팅 관련 소식 때문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기대를 좀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별다른 얘기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저냥 지나가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XRP 시세 급등에 대한 기대감에 있어서 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0.6달러 밑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다시 2차 박스권 위로 올라서서 지지를 받아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6만 5천 달러에 대한 지지는 기본빵이라고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6만 5천 달러에서 7만 달러 구간, 특히나 2021년 고점이었던 6만 9천 달러, 요 안에서 놀아줘야지 7만 달러 돌파 이후에 7만 3천 달러까지 돌파를 해내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깨지다 보니까 여차하면 6만 달러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더해졌었죠. 마운트 곡스 물량 매도 폭탄에 대한 다소 막연한 어떤 우려가 시장을 덮치면서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이런저런 또 긍정적인 재료들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의미 있는 구간에 대한 재진입에 성공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운트 곡스 리스크는 어쩌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걸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을 또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기영 크립토컨트 CEO의 경우에는 크라켄 거래소에서 가격 차이나 거래량 급증은 없다, 입출금 또한 정상적이었다, 이 최근 가격 하락은 마운트 곡스 채권자와 무관하다, 크라켄의 마운트 곡스 공급량은 기존 소매 공급량의 일부로 취급을 해야 한다, 단지 시장 정서에 민감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이 되면서 이렇게 가격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운트 곡스 물량이 대거 시장에 던져지는 그런 모습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뉴저지주의 저지시티에서 연기금 일부를 비트코인 현물 ETF에 할당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위스콘신주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로 기억이 되는데, 뭔가 이렇게 조금씩 전폭적인 변화가 스멀스멀 시작되는구나 라는 지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티븐 플롭 시장은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대부분 끝났고,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은 승리했다. 나는 오랫동안 암호화폐를 믿어왔다. 암호화폐를 넘어서는 블록체인이 인터넷 이후 가장 중요한 신기술 혁신 중의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흥분할 법한 그런 멘트를 선명하게 던져주면서 연기금의 일부를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하겠다는 어마어마한 이슈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마라톤 디지털의 지금 모습인데, 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한 1,500개 정도 되겠죠. 이 대차 대조표 보유량이 지금 2만 개, 비트코인 2만 개를 돌파를 했고, 이건 전체 공급량의 0.1% 수준, 상당한 물량입니다. 이 비트코인 홀딩 전략을 우리는 계속해서 취할 것이고, 주기적인 추가 매입과 함께 채굴한 비트코인 모두 보유할 계획이다. 이 채굴자, 특히 대표적인 이 상장된 채굴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더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좀 더 위안이 되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더 울프 오브 올스트리트에 출연을 해서 꽤나 전폭적인 멘트를 더한 것도 긍정적인 재료로서 역할을 해줬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정부가 금 보유량에 맞먹는 수준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도록 할 것이다. 이게 사실 엄청 큰 내용이죠.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량이 6,15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선되면 6,15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정부가 보유하도록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굉장히 전폭적인 멘트를 던져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비트코인은 정직한 화폐다. 작업 증명에 기반한 화폐로 모든 것이 원장에 기록이 되고 탈중앙화되어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양반은 당선되면 미국 국채를 비트코인으로 백업하게 만들겠다라고 이미 전폭적인 입장과 계획을 밝힌 상황이어서 과연 어떻게 될지 트럼프가 워낙 강력하게 암호화폐 진영에서는 지지세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양반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이미 상당히 지금 전폭적이고 강도 높은 수준의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멘트를 지금 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무엇일까? 사실 지금 금 보유량에 맞먹는 비트코인을 보유하도록 정부가 보유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전략 준비 자산으로 지금 마련하겠다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트럼프와 어떤 비트코인 지지자들을 가운데 놓고 경쟁 구도를 꽤나 선명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변동성이 큰 구간 65,000달러에 대한 리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65,000달러에서 71,500달러 구간에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65,000달러 이상에서 일간 종가가 나와줘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 지금 구간에서만 일간 종가가 마무리가 되면 65,000달러 이상에서의 일간 종가 상황 요거는 이제 전제로서 깔리게 되는 건데 조금 긍정적으로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특히 이번 주말의 피날레는 트럼프의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멘트가 됐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멘트와 버금가는 그런 수준의 멘트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지금 사실 좀 아쉬운 게 이더리움이죠. 그래도 3,500달러 주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이 지속이 됐었는데 다시금 3,100달러대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낑낑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때 출시 직후 상황과 거의 지금 비슷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과연 이대로 낑낑거리다가 다시 비트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급반등하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게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심사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가격 하방 압력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더리움은 200일 지수이동 평균 그러니까 3,120달러 부근에서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리테스트가 잘 이루어진다라면 3,700달러 내다볼 수가 있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빠진다라면 2,800달러 부근까지도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때처럼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사실 2,800달러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 굳이 좀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거래 첫날 거래량이 10억 달러 돌파를 했었고 둘째 날 9억 5천만 달러, 셋째 날은 8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직후와 지금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그레이스케일의 이더 신탁에서 환매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거의 똑같다. 다 펄었는데 너만 빨갛다. 누가? 이놈의 시키 그레이스케일.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신탁의 유출이 지금 가격 하방에 있어서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전체 물량에서 8% 수준이 이더 신탁에서 8% 수준이 지금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연 다른 이더리움 현물 ETF 상품들이 그레이스케일의 이 환매 물량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지금 빠져나가는 게 훨씬 더 커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인가, 그건 아마도 비트코인 현물 ETF 때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유사하다 보니까 그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출시 직후 상황 우리가 다시금 좀 되짚어 보자라면 초기 12일 동안 21% 하락했었고, 그리고 나서 50일 동안 90%가 반등했었습니다. 이때 21% 빠졌을 때 난리 났었죠. 왜 떨어지냐, 대체 뭐냐, 이런 호재가 지금 현실이 되는데 왜 떨어지고 지랄이냐 이러면서 막 난리가 한바탕 났었는데, 결국에는 90% 이상 상승하는 상황. 21% 하락했을 때 그때 이제 패닉셀 하신 분들이 엄청 이제 속상했을 그런 결과가 최종적으로 펼쳐졌었는데, 과연 이더리움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와 관련해서 댄 크립토 트레이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반적인 시장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너무 숫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자산마다 시장마다 상황은 다르다. 결국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때처럼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맥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분봉 차트, 뭐 1시간 차트 이런 거는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멘탈이 멀쩡하다가도 뭐 5분 차트나 15분 차트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가슴이 조금 벌렁벌렁 거리니까 굳이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비교적 최근에 들어가셨다가 물리셨더라도 뭐 3,500달러에 매도하려고 매수하시지는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이 단기 대응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말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타임프레임을 길게 확장시켜서 바라보시는 것도 멘탈 케어와 관련해서는 괜찮은 전략이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막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업계 셀럽들이 지금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빨을 털어주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블랙록에서 디지털 자산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로버트 미치닉이고, 왼쪽 이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입니다. 로버트 미치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말고 다른 암호화폐 ETF는 출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블랙록의 입장에서 압도적인 고객의 관심은 우선 비트코인에 있고 그 다음이 이더리움이다. 우리 고객들은 이 둘 말고 거의 관심이 없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이 사용 사례를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시도하지 않은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시도하고 있다. 이 두 자산은 경쟁자 혹은 대체제라기보다는 보완제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 블랙록은 당분간 다른 알트코인 ETF 출시 계획이 없다라는 점을 이렇게 내비친 건데, 이 멘트를 듣고 먼저 드는 생각은 솔라나 ETF를 비롯한 다른 알트코인 ETF들은 아마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시장 경쟁 상황이 펼쳐지고, 블랙록을 비롯한 대기업들, 그러니까 피델리티는 또 모르겠는데 일단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지금 큰 손이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중심하고 중소기업에서 다른 알트코인 ETF들까지 시장을 형성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해시덱스의 어떤 최근 행동을 보면 그런 생각을 조금 더 짙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크립토 인덱스 ETF 증권 신고서 S1을 SEC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SEC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다른 알트코인들을 ETF에 추가할 수 있는 상황. 지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더 확장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해시덱스가 인덱스에 지금 포함시키려고 하는 종목들을 보니까 여러 대표 알트코인들이 줄줄이 잡혀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SEC가 이번에 승인을 받고 이 알트들이 해시덱스의 ETF에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개별 종목의 별도 현물 ETF로 승인될 가능성,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릴 거고 각각의 텀이 있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또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 블랙록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는다라면 이 시장, 알트코인 현물 ETF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쟁 구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어서 XRP 얘기를 짚어봐야 되는데,
XRP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SEC 비공개 회의에서 리플과 관련된 소송 이슈가 다뤄지지 않을까,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핸들링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깔리면서 XRP 시세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얘기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게 없었나 보다 라는 심리가 반영되면서 XRP가 지금 0.6달러 지지에 대한 어려움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아마도 SEC 비공개 미팅에 대한 부분이 소화가 되고 나면 소송 전반에 대한 기대 심리로 전환이 또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단기적으로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조금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경험치기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XRP 이런 흐름이 조금 더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폭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XRP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현물 ETF가 출시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이슈 두 가지가 지금 더해졌습니다. 먼저 21쉐어스의 CEO 하니 라시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쉐어스는 리플 ETP를 발행한 업체로, 리플 ETP는 총 운용 자산이 6,916만 달러 규모다. 리플에 충분히 우린 리서치를 했고 투자 수단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했다. 미국 법원은 리플의 비증권성을 명확히 했고, 이런 규제 우려 해소는 리플 현물 ETF의 잠재적 출시에서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리플 현물 ETF 출시는 21쉐어스의 글로벌 전략의 일부로 미국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함축하는 것은 꼭 미국 시장에서 XRP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 몰빵하진 않을 거야 라는 부분이 가장 조금 큰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럽, 홍콩,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 XRP 현물 ETF가 우선적으로 출시가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RP 현물 ETF는 어디서든 출시될 거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기대 포인트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것도 대박이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SBI 홀딩스가 이번에 프랭클린 템플턴과 손을 잡고 올해 안에 이 디지털 자산 전문 운용사, 디지털 자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자산 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SBI가 51% 지분, 프랭클린 템플턴이 49% 지분. 그런데 SBI는 리플의 스폰서 같은 존재잖아요. 리플의 파트너이자 최대 외부 투자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최대 후견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런데 ETF,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이미 출시한 프랭클린 템플턴과 손을 잡고 디지털 자산 전문 자산 운용사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XRP 현물 ETF의 출시 가능성이 충분히 엄청 많겠구나. 어디서? 미국 시장에서. 진짜 SBI 홀딩스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거의 뭐 문어발식으로 다루지 않는 게 없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뭐 거래소, 하다못해 재작년인가는 게임 업체까지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플레이 투 원 내지는 메타버스에 대한 대비까지 하고 있구나, 그렇게도 생각이 됐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프랭클린 템플턴과 이런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XRP 현물 ETF는 어떤 방식으로든 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 XRP 홀더분들에게 있어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현재 시세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지긋지긋한 이 소송 리스크가 어떤 방식으로든 또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길어봤자 이제 한두 달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이제 SEC가 또 중간에 어떻게 입장을 또 바꿀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결론이 또 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현지 시간으로 26일에 이 전문가 증언 제외에 대한 통지서 제출이 마감 기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을 양측이 법원에다가 하게 될지, 이것만 놓고 봐도 거의 이제 소송은 끝물이다. 이제 법원에서만
판결을 내리면 된다. 아니면 양측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면 더 땡큐고. 근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모호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원에서 갈래를 터주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조차 이제 거의 왔다. 뭐 이렇게 조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